현대시 6강 검은고부터 할게. 김영랑의 검은고. 여기 나온 김영랑이란 시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김영랑은 순수시파야. 순수시파 말 그대로 시라는 문학 예술 있잖아. 그 창작이지 문학적인 감수성 그런 걸 되게 중요한다고. 그리고 시문학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시가 등장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시를 등단을 어떻게 했어? 시문학이라는 잡지에서 시를 발표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시인들을 시문학파 동인이라고 해서 시문학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시문학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음악성이야. 음악성. 노래라고. 노래. 원래 시는 노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언어의 조탁이라고 해서 언어를 갈고 닦았어. 이 말은 좀 더 아름다운 말, 좀 더 멋진 말, 세련된 말, 이런 것들을 탐구했단 말이야. 이게 김영랑으로 대변되는 시문학파 시인들의 특징이라고. 특징. 자, 그러면 이 시는 김영랑이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한다면 현실 반영론으로 해석하는 게 그래도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자, 한번 볼까? 시어를 보면서 확인해 보자. 자, 이 작품은 원래 소리내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벽에 기대 서 있는 검은고. 여기서는 검은고를 기린이라고 해서 기린. 그러면 벽에 기대서 원래 악기는 연주되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 그게 바로 일제강점기에 암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 우리 민족의 슬픔을 형상한 거라고. 그러면 검은고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슬픔을 이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봐봐,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은 그 일제 억압에 억눌려 살았잖아. 아무것도 자유의지도 없고요,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하고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힘들게 살았단 말이야. 참고 뭐 원인은 주권을 상실한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지? 자, 기린으로 대표된 검은고. 여기 지금 그 기린과 의미가 반대되는 시어들도 나오니까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자. 검은 벽, 아예 색깔이 나왔지, 그지? 이 검은 벽, 뭐 당연히 검은색은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거고, 이거를 갖다 시대상으로 한다면 뭘까?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는 일제 입장에서는 아주 화려한 시기일지 몰라도 조선인한테는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20번 바뀌었는데, 자, 1910년 경술국치 20번 바뀌어서는 1930년쯤 되겠지, 그지? 이게 20번 바뀌었다는 게 20년 동안 일제강점기가 지속됐고 1930년대를 말하는 거다. 내 기린은 영영 울지 못한다. 벽에 선 검은고라고 얘기했고, 기린이 바로 여기서는 검은고인데, 문제는 선생님 왜 기린이 검은고예요? 그러면 이게 기린이 원래 우리 동물원에 있는 기린이 아니고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응? 상상 속의 동물이고, 검은고처럼 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상 속의 동물을 말한다. 울지 못한다라고 나왔는데, 이 울지 못한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조선인으로서의 울분 혹은 뭐 자유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긍정으로 말하면 자유의지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울분. 주권 상실한 조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울분과 마음껏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 이련의 내용이 바로 이거야. 20회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울지 못하는 검은고, 기린에다 의미를 부여했다. 자, 그 다음에 2연.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그 노인의 손은 뭐야? 연주하는 거잖아, 그지? 검은고를 툭 치면 퉁 하고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 노인은 검은고로 대표되는 기린을 울게 한 거지. 즉 검은고를 울린 거야. 그러니까 기린을 울리듯이 검은고를 울릴 수 있는 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의 높이 앉아
앉았으려니. 자, 그럼 지금은 어느 끝없는 향연. 그러면 알 수 없는 곳이잖아. 알 수 없는 곳에 있을 것 같아. 사실은 이러면 더 암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이 노인이 와서 퉁 하고 검은 고를 울려줘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끝없는 향연이라 그랬는데 이 향연은 연주하고 있는 거야. 누리고 있는 거야. 알았니? 땅 우의 외로운 기린이야. 자, 여기 기린은 아까 검은 고라 그랬고 연주할 수 없고 소리 낼 수 없는 우리 민족이라 했는데 왜 외롭다고 했을까? 외로운을 외론이라고 한 거야. 자, 울리지 않으니까 악기의 본질 검은 고가 울지 못하니까 외론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감정이입이라고 한다. 화자의 감정이 기린 검은 고에 이입된 거야. 그러니까 외롭다고 얘기한 거지. 감정이입. 하마 이미 벌써 사투리고요. 잊어졌을까봐 걱정된다. 자, 그럼 봐봐. 노인이 와서 퉁 하고 하면 검은 고가 연주될 텐데 이 노인은 어디 끝없는 향연이니까 막 연주를 하고 있는 거야. 끝이 없는 향연. 그러니까 여기 와서 검은 고를 울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지. 혹시 그 끝없는 향연을 하다가 이 벽에 기대에 선 채 울지 못하는 우리 기린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라고 걱정한 거야. 화자가. 바깥은 거친들 이리 때. 자, 나왔어 이제. 이리 때 밑줄 쳐봐. 자, 역시 부정적인데 밑에 나온 잔나비 때도 나오고 둘 다 부정적인 거야. 이리 때, 잔나비 때. 모두 얘네들이 있잖아. 뭐 하는 존재야? 기린하고 대조적인 대조라는 게 뭐냐면 기린이 울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애들이 바로 이리 때하고 잔나비 때라고. 그러면 기린이 아까 울분을 표현하지 못한 우리 민족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네 잔나비 때, 이리 때는 뭘까? 얘네는 일제에 협력하는 하수인. 말이 하수인이지 친일파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리 때하고 잔나비 때는 우리 민족의 어떤 일제강점기에 억압된 상황을 있잖아. 일제에 협력해서 같이 동조하고 있는 세력, 즉 친일파 하수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친 들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들이라는 게 들판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들판은 국토 혹은 조국이라고 하면 되고 거칠다고 했으니까 암담한 상황에 있는 조국이다. 일제강점기 조국을 거친 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해석하면 돼. 알았니? 혹은 이거를 갖다 조국이라고 안 하면 암담한 상황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다. 그 다음에 내 길이는 맘둘 곳, 몸둘 곳이 없어지다. 그러니까 지금 봐. 기린이잖아. 울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다 마음을 둘 곳도 없고 몸을 둘 곳도 없대. 그렇다면 고통받는 상황을 말하겠지. 고통의 상황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해볼까. 문을 아주 굳게 닫고 벽에 기댄 채 아까 나왔던 해석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뭐냐면 거친 들, 그 다음에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진 것, 그 다음에 문 아주 굳게 닫고 이 세 가지가 모두 억압의 상황을 말하는 거야. 고통의 상황을 말한다. 현실이겠지, 그지? 현실 반영론으로 한다면 일제강점기 주권을 상실한 우리 조국의 상황을 이야기한 게 바로 여기 세 가지다. 다시 한번 거친들,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진 곳, 문 아주 굳게 닫혀 있는 곳. 이게 바로 암담한 현실 상황.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해석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문 아주 굳게 닫고 벽에 기대 선 채 이것을 갖다가 능동적으로 해석하면 기린, 즉 검은 고가 이루고 있다는 거야. 검은 고가 있잖아. 자기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고 벽에 기대선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검은 고가 단절하고 싶다는 거야. 여기서는 부정적인 현실하고 단절하고 싶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이리 때 잔나비 때
와가지고 회유하겠지. 그냥 일제강점기에 협력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나 듣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해가 또 한번 바뀌거늘 또 시간이 흘렀네. 이 밤도 역시 주권을 상실한 암담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거친들 맘둘 곳 몸둘 곳 없다. 그 다음에 이 밤까지 요게 암담한 현실 상황을 말하는 거고, 문 아주 굳게 닫은 게 만약에 기린 즉 검은고의 의지였다면 세상과 단절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미지 한번 볼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나? 첫 번째 이미지는 검은 벽. 검은 벽은 색채 이미지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깜깜한 건 부정적이지. 어둠을 나타내는 거니까 암담한 상황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억압의 상황을 뭐라 했냐면, 자, 맨 끝에가 아니고 밤이라는 게 나왔지만 이 밤 하는 이 밤, 이것도 부정적 상황을 말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검은 벽도 나왔고요, 밤도 나왔고요. 이것도 다 지금 말한 대로 부정적인 이미지, 어둠의 이미지, 암담한 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기린하고 노인의 관계는, 기린이 울게 만든 게 노인이라고 그랬지. 여기서는 검은고를 연주할 수 있는 게 노인의 손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기린과 노인은 화자 입장에서 봤을 때 둘은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긍정적. 요거하고 반대되는 건 이리 때, 잔나비 때. 얘는 부정적인 거고 일제강점기에 일제 협력하는 하수인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게 잘 보면 일연하고 마지막 사연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어. 알았지? 근데 약간 변했는데 문제를 봐봐. 내용을 볼까?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벽이야, 벽. 벽. 알았지, 그지? 일연의 일행, 벽. 사연의 일행, 벽. 벽 나왔지, 그지? 그 다음에 20해가 바뀌었다. 여기는 해가 한번 또 바뀌었대. 해가 20번이나 바뀌었는데 여기 밑에 오니까 사연에서는 해가 또 한번 바뀌었어. 해가 바뀌었다는 게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일연에 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울지 못한다라는 나오지. 그런데 사연에도 울들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일연의 일행과 사연의 일행, 벽이라는 공통점. 그 다음에 이 일연의 일행과 사연의 일행이 해가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일연의 삼행과 사연의 삼행이 울다, 운다, 뭐 이런 의미가 중복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변주라고 하는 거. 변주. 변화를 줬단 말이야. 원래 변주가 좀 다르게 연주하는 걸 변주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일연하고 사연은 사실 거기에 쓰여진 내용이나 단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표현, 문장은 조금 달라. 그래서 변주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일연하고 사연이 변주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 일연에서부터 사연까지 모두 암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네. 어떻게 보면 우울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알았지? 우울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고 한 해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울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자, 이게 검은고 일제강점기의 암담함, 슬픔을 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슬픔을 검은고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서는 암담한 상황의 지속이라는 건 결국 화자가 느끼고 있는 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야. 암담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로 가보자. 자,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뭐라 했냐면 내가 심리학파 사람들은 음악성을 추구하고 순수한 언어에 좋다. 이래서 아름다운 시를 썼다 그랬잖아. 아름다운 시. 서정시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검은고는 서정시가 아니네. 지금 보니까. 서정시가 아니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1930년대 일제강점기 상황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암담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경향이었던 시를 조금 버리고 이렇게 저항시는 아니지만 뭔가 시를 통해서 우리 현실을 노래하고 싶단 말이야. 이걸 일종의 참여의식의 발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검은고는 초기에 김영랑, 시문학파의 김영랑이 썼던 시하고는 경향이 좀 달라졌다라고 마무리를 할게. 알았지? 자, 두 번째 시는 귤동리 일박인데 이 시가 왜 같이 묶였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뭐 때문이냐면 검은고에서 현실인식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 암담하다 그랬잖아. 이것도 역시 암담한 현실인식이 깔려 있단 말이야. 즉 부정적인 현실인식. 이게 귤동리 일박하고 검은고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제적인 측면에서 이번엔 주제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현실의 인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두 시를 묶었다. 앞에서는 막 뭐 예를 들면 그 부정적인 현실 이게 이제 노정기하고 질투는 나임 거기에도 나왔는데 비슷한 경향을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어떻게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 한번 볼까? 이거는 일종의 여정 같은 거야. 전라도 강진 가면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였거든.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야. 화자가. 아을의 강진강을 지나 장검 같은 도암만 걸어갈 때. 자, 그러면 도암만으로 걸어갔네. 강진강에서 이동이야, 이동. 무슨 이동? 공간의 이동이겠지. 그지? 자, 겨울바람은 차고, 계절적 표현이 나왔어. 겨울바람은 차고, 옷깃을 세운 마음은 더욱 춥다. 옷깃을 세웠대. 옷깃을 세웠다라는 건, 마음, 잡아봐. 옷깃을 세웠다는 건 옷깃을 세웠다는 뜻이잖아. 근데 뭐가 옷깃을 세우냐면 마음이라고. 그러면 마음은 추상적인 거고,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야. 눈에 보이게. 이런 걸 형상화라고 하지, 그지? 마음이라는 구체적, 추상적인 걸 옷깃을 세웠다는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옷깃을 세운 마음이라는 뜻이지, 그지? 더욱 춥다. 그러면 겨울에 지금 여정, 공간의 이동이 있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겨울은 만약에 시간적 현실 반영론으로 하면 뭘까? 암담한 현실. 아까 얘기했던 암담한 현실. 생각해봐. 위에 거는 검은 거는 일제강점기였는데 그럼 이것도 일제강점기인가? 아, 이거는 좀 달라. 조선시대 때야. 왜냐하면 전라도 강진이 아까 정약용의 유배지라 했잖아. 유배지에 왔어. 근데 정약용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목민심서. 이게 목민관이라는 게 마치 양이나 가축을 키우는 목동처럼 관리가 백성을 이렇게 잘 보살펴야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목민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대표적인 책이 목민심서잖아. 그러면 이렇게 백성을 보살피고 백성한테 애정을 가졌던 다산이 여기 온 이유가 백성을 돌보러 온 게 아니야. 유배로 왔단 말이야. 이렇게 훌륭한 관리를 유배를 보냈단 말이야. 자, 암담한 현실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야. 본래 황건두른 의적 천만이 진을 치듯. 일단 비유적 표현이고, 자, 황건을 두른 의적 천만이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진을 쳤대. 진. 우리가 진이라는 게 그 전쟁의 전법이잖아. 예를 들면 장사진. 그러면 한 줄로 뱀처럼 길게 늘어서 가지고 전쟁 싸움을 하는 게 장사진이야. 알았니? 화객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바다 날개에 두런거림은 끝이 없고, 그런데 문제는 황건을 두른 의적천만이 진을 쳤대. 이거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언제냐면 동학혁명을 말하는 거야. 이따 나와 동학혁명. 자, 바다 갈 때에 두런거림은 끝이 없고, 자, 여기는 지금 두런거림이라는 게 동학혁명 당시에 농민들이 있잖아. 막 저항하면서 조용히 저항을 안 했겠지? 막 외치고 막 뭔가
그 소리를 내면서 막 이랬을 거 아니야. 어? 끝이 없고 후두둑 바다오리들이 날아가는 하늘에서 후두둑 바다오리가 날아가는 하늘에서 바다오리들이 하늘로 날아갈 때 나는 소리인데 그거는 동학혁명 당시에 농민들이 전투할 때의 모습이야. 전투. 막 그 활기차게 막 힘을 다해서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후두둑 바다오리들이 날아가는 하늘에서 전투하고 있는 거고 그날의 창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진짜로 들리는 건 아니야. 알았니? 그거는 그렇다면 그때의 전투하던 동아혁명의 그때의 그 어떤 모습이 떠오른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연상된다, 떠오른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동학혁명 당시에 농민들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후두둑 이런 거는 음성상징어라고 해야 되겠네. 음성상징어. 왜냐면 의성어니까. 자, 그 다음에 적폐의 땅 풍찬 노숙의 길. 풍찬 노숙. 자, 여기는 풍찬이라는 게 바람을 반찬 삼아 길거리에서 잠자는 거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지. 그렇다면 이런 풍찬 노숙의 길은 전라도 강진에 온 정약용을 의미하는 거고 정약용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정약용의 삶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유배의 삶이지, 그지?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지. 그 역시 맨발로 살찌끼며 걸어왔을까라고 얘기했다. 자, 여 적폐라는 게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 현실 중에 백성을 핍박하는 아까 나왔었지, 그지? 암담한 현실이 겨울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조선시대 때 백성을 핍박하던 그런 현실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적폐의 땅이라 했으니까 전라도 강진도 혹은 그 당시에 백성들은 다 핍박당하면서 살고 있었잖아. 그럼 정양 선생이 다산 선생이 풍찬 노숙하면서 길을 맨발로 살이 찢기며 걸어왔을까? 일종의 또 이것도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는 이런 길을 걸어온 정약용의 모습보다는 풍찬 노숙한 그 고통보다는 백성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야. 화자는 백성의 삶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있는 거지. 적폐 땅인 풍찬 노숙의 길을 걸어오는 것 정약용의 모습보다는 그런 길을 걸어오면서 봤던 백성들의 핍박의 삶, 고통의 삶을 생각한 거야. 화자는 그 다음에 쓰러져가는 국군 해소 기침을 쿨럭이며 바라본 산천에 찍힌 소금 빛깔에 허름한 불빛 부릅뜬 눈 초금 목피 어느덧 귤동 삼거리 주막에 이르면 귤동리 1박이라 했을 때 거기서 하루 자는 거야. 그러면 지금 봐봐. 계속 과정 오고 있지. 뭐라 그랬냐면 쓰러져가는 국군 그때의 당시의 상황이고 해소 기침을 쿨럭거리며 그러니까 우리 해소 기침이라는 게 막 감기에 오래 걸리고 폐병 환자처럼 기침하는 거란 말이야. 바라본 산천에 찍힌 소금 빛깔에 허름한 불빛. 소금 빛깔은 불빛을 말하는 거고 부릅뜬 눈 초금 목피. 자, 이 부릅뜬 눈 백성의 눈 초금 목피 백성들이 초는 풀이니까 뿌리하고 나무의 껍질을 먹으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 그렇다면 이 부릅뜬 눈은 누구의 눈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냐면 정약용 다산 선생님의 눈이란 말이야. 왜 부릅뜬 눈을 했을까? 자, 백성들의 삶을 즉 현실을 눈으로 봤단 말이야.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구나를 몸으로 실감한 거야. 그래서 눈을 부릅뜬 거야. 화가 난 거야. 초금 목피 어느덧 귤동 삼거리에 주막에 이르면 얼굴 탄 주모는 생굴 안주에 막걸리를 내오고 얼굴이 탔다는 얘기는 고생했다는 거지. 고생한 주모는 생굴 안주에 막걸리를 내오고 나름대로 대접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한 잔 들게나 다산. 자, 그럼 누가
앞에서 술을 같이 마셔주는 거네. 그지? 한 잔 들게나 다산. 아, 그러면 혼자 중얼거렸으니까 자신이 자기한테 마음속으로 하는 거네. 이해됐냐? 이렇게 생굴안주에 막걸리 내오면 자기가 자기한테 그래 한잔 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중얼거리며 문득 바라본 벽 위에 빛바랜 지명수배자의 전단이 나타났대. 지명수배자가 이제 죄를 저지르면 거기다 이렇게 얼굴을 그리거나 얼굴 사진 찍어가지고 하겠지, 그지? 자, 혼자 중얼거리다가 문득 바라봤는데 벽 위에 빛바랜 지명수배자의 전단 하나 가까이 보면 낯익은 얼굴 몇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곽재구 시인의 우리 귤동리 일박이라는 시잖아. 곽재구 시인은 일종의 참여 시인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1960년대 70년대 독재 정권 독재 시대에 독재 시대를 살아오면서 어떤 민중의 삶에 대한 연민 혹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참여시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참여시인 곽재구의 친구들 중에는 이런 적극적 저항의 참여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귤동리 와서 딱 가봤는데 보니까 지명수배자의 전단을 보니까 낯익은 얼굴 나왔잖아. 낯익은 얼굴 나왔지, 그지?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불의에 항거하던 저항하던 그러니까 불의라는 게 뭐야? 독재겠지, 독재. 알았니? 불의에 저항하던 양심적 지식인이다. 오히려 할 일을 했던 지식인이었는데 불의에 저항하다가 지명수배자가 된 거야. 알았니? 자, 아까 얘기했던 정약용하고 이건 좀 시간이 달라진 거지, 바뀐 거지, 그지? 가까이 보면 낯익은 얼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더듬어 가는데 그러니까 지명수배 전단을 하나하나 더듬어 가는데 누군가 거기 맨 나중에 덧붙여 적은 뜨거운 인적사항 하나. 자, 그럼 전단지 쭉 읽어가는데 거기 보니까 인적사항에다가 뭘 하나 적었어. 덧붙였대. 자, 그러면 여기는 하나가 뭐냐면 자, 시대를 잘 생각해봐. 조선시대 때 다산은 민중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 그렇다면 이 뜨거운 인적사항 하나는 정약용의 삶이라고 해도 돼. 정약용의 삶과 그 다음에 불의에 저항했던 지식인의 삶과 이것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잘 생각해봐. 지명수배 전단을 보면서 양심적 지식인을 떠올렸는데 여기는 지금 귤동리잖아, 그지?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오면서 지나갔던 곳이잖아.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의미의 동일시하는 생각이 떠올랐단 말이야. 불의에 저항하는 양심적 지식인이 조선시대 때는 정약용의 삶과 같지 않았을까? 됐지? 정다산, 정약용, 1762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야. 물건은 아니지만 깡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요게 인적사항 하나 적어놓은 내용을 여기다가 아예 적어놨네, 그지? 인적사항. 이게 다산 선생의 뜨거운 인적사항이란 말이야. 왜 뜨겁다 그랬지? 정약용은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백성을 잘 보살피려는 아주 깨끗한 청백리 같은 관리였으니까. 뭐라 썼냐? 지명수배는 범죄자를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거니까. 깡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인적사항. 여기서 깡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빛.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지, 그지? 강직하다. 강직함. 이거를 외양으로 표시한 거야. 내면이 강직한데 외양으로 깡마른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 융통성이 좀 없어 보이고 눈빛이 날카로워. 한번
딱 결심하거나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걸 끝까지 하는 그런 타입이란 뜻이야. 전직은 암행어사였고 목민관이었다. 김인시, 애절량 등의 애민을 빙자한 유언비어를 날포하고 퍼뜨렸단 말이야. 김인시, 애절량, 이게 다 정약용 선생이 지은 글이란 말이지.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걸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유언비어라고 규정했네. 다 퍼뜨려 민심을 흉흉하게 한 자생적 공산주의자 및 천주학의 수괴. 우두머리란 뜻이야. 자생적 공산주의자. 생각해봐. 부당한 권력에 맞섰는데 유언비어를 날포했겠어? 아니지. 민심을 흉흉하게 했겠어? 아니지.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야. 됐지? 유언비어를 날포하고 민심을 흉흉하게 한 게 정약용의 죄라면 그건 죄가 아니죠. 반어적 표현이죠. 그 다음에 자생적 공산주의자 천주학의 수계라고 이것도 아니죠. 반대로 얘기한 거야. 응? 자, 그러면 다산에 관해서 적은 메모가 지금 묶어놓은 정다산 1762년 경주 광주산부터 해서 천주학의 수계까지가 메모란 말이야. 어떤 사람이 메모해 놓은 거야. 정확하게 메모한 내용. 자, 그 다음에 바람은 차고 바람새. 자, 바람은 차대. 그리고 바람 사이에 톱날 같은 눈발이 섞여 치는데 계절적 배경이잖아 이거. 계절적 배경. 그렇다면 추운 겨울이겠지. 이거를 확장시키면 암담한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상징적으로 암담한 현실. 1박 4천원, 하루 자는데 4천원, 뜨겁게 군부를 지펴진 주막방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 자, 이렇게 여정을 떠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고 아늑한 숙소인데 잠이 왜 안 올까? 그러면 암담한 현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약용은 조선시대 때 1762년대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화자는 주막방에서 따뜻한데도 잠을 못 이루는 건 지금 현재 현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거지.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 거 맞지, 그지? 스스로 양심과 지식을 사랑해야 되는 거 이것도 맞지, 그지? 맞잖아. 근데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끝내는 쇠사슬에 묶이고 찢긴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문풍지에 부딪혔다. 아까 얘기했던 양심적 지식인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핍박받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겠죠. 라는 얘기 알았지? 여기에 신음소리, 누군가의 신음소리. 이게 지식인의 목소리란 말이야.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가 뭔지 알지? 불의, 그러면 정의를 외쳐야 되는 거고, 독재, 그러면 민주를 외쳐야 되는 거고, 그런 게 바로 누군가의 신음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여기 문풍지에 막 이렇게 찢겨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막 이런 그 사이에 부딪힌다라고 그랬으니까 문풍지 소리가 원래 소리인데 이 소리를 누군가의 신음소리, 양심의 소리, 지식인의 목소리로 듣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정약용, 정다산 선생이 살았던 시대의 암담함은 백성들의 고난이야. 백성들의 뭐 배고프고 하는 고통이라고. 그럼 지금 이 화자가 생각하는 현실적 인식은 왜 부정적일까? 양심적 지식인이 핍박을 받고 있잖아. 아니? 정의로운 외침이 외면당하고 고통받고 있잖아. 이거를 강진을 지나면서 강진하면 떠오르는 유배를 왔던 정다산 선생을 떠올리고 동시에 화자가 살고 있는 현실의 어떤 암담함을 같이 이렇게 나란히 늘어놓은 거란 말이야. 이게 귤동리 1박이라고.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 전체적으로 강진강에서 동안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여정이고 시 속의 여정이란 말이야. 강진에서 도안만으로 연결됐다. 강진에서 도안만. 자, 그 다음에 도안만. 자, 첫 번째 강진은 원래 백성들이 살던 터전이지, 그지? 그 다음에 도안만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이거는 강진은 백성들이 사는 곳이지만 도안만은 동학혁명의 발원지야. 동학혁명이 아주 가열차게 일어났던 그런 곳이야. 그 다음에 귤동리 다음에 연결된 게 뭐라고? 강진, 도안만 다음에 쭉 내려와서 자, 귤동리 삼거리 주막까지 온 거지. 요게 일종의 여정이고, 여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간의 이동이잖아. 공간의 이동. 그렇다면 이 시의 시상전개는 공간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양심적인 소리가 뭐냐면, 암담한 상황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상황은 이거야.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바람직한 세상이란 말이야. 화자가 바라는 긍정적 현실, 이상적 현실의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했단 말이지.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이고 찢긴다고 얘기했지. 마치 정혜경 선생이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그렇게 하는 관리였는데 유배를 온 것처럼. 자, 문제 풀게. 1번부터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건, 자, 1번 수미상관. 내가 설명하면서 수미상관의 변주에 관한 얘기는 가만 얘기했었지, 그치? 가도 사실은 수미상관이라고 보긴 좀 그런데 그 단어의 쓰임이 거의 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수미상관이 변주된 거 아닌가라고 얘기한 거고, 가만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계절의 변화 없지, 그지? 계절이 겨울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계절의 변화 이야기는 없었지, 그지? 겨울 그때란 말이야.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거고, 하나는 계절이 나타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가는 겨울이고, 아니 잠깐만, 가는 계절이고 나도 계절인데 겨울인데, 근데 더 구체적으로 겨울은 나에 해당된단 말이야. 아예 그 말들이 나오지. 나의 겨울 바람, 톱날 같은 눈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계절이 나오지요.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라기보다는 암담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건 또 나만 해당되는 거고, 둘 다 계절의 변화는 없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3번. 사물에 화자의 감정이 아까 나왔었지, 그치? 감정이 뭐 나왔어? 외로운 기린이야 라고 나왔죠. 이건 가만 해당되는 거고 나는 아니고요. 4번.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정반대 대조의 방식인데, 기린하고 잔나비 때, 이리 때, 이게 대조라고 얘기했지, 그치? 이거 틀렸네. 뒤에 거 틀렸네. 대조는 맞았는데 그게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대조가 어떤 뜻이냐면, 대조라는 게 울분을 토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슬픔, 고통, 그리고 그 일제에 협력해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놈들, 그게 이리 때 잔나비 때잖아. 자신의 반성하고는 상관이 없죠. 5번.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거의 대부분의 시는 감각을 동원하지. 적어도 시각은 나오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그랬으니까 구체적으로 검은 벽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시각적 이미지. 여기는 부정적인 현실을 말하는 거고, 화자인식은 부정적 현실이지. 나에서는 겨울바람은 차고, 이거는 촉각적이야. 그리고 암담한 그 당시의 현실을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지. 공통점이라 했으니까. 이해됐지?
위에 적은 대로 1번은 가만, 2번은 나만, 3번은 가만, 4번은 둘 다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2번의 계절의 변화는 둘 다 아니야. 자, 2번을 볼까?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 부분이 뭐냐면 검은 벽 기대선체로 해가 20번 바뀌었는데 내 길이는 영영 울지 못한다 라고 암담한 시대상을 얘기한 검은 벽이 나온 게 A고, B로 한번 볼까? B는 문 아주 굳게 닫고, 일어나고 사연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지?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문 아주 굳게 닫은 걸 검은고의 의지라고 한다면 단절이라고 얘기했다. 자, 그러면 A하고 B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되겠네. 1번부터 봐봐. 1번. A는 검은 벽, B는 이 밤으로 전환되어 화자의 내면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자, 틀렸어. 어디? 화자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울한 시대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야. 현실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고 암울한 상황이 심화되는 거지. 틀렸어. 암울한 현실 상황이 지속된다. 이게 맞는 표현이지. 내면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1번 해석이 벌써 틀렸네. 2번. 벽에 기대선체, 문 아주 굳게 닫고 벽에 기대선체, 둘 다 기대서 있는 게 검은 거란 말이지. 구체화됐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됐단 말이야. 어떻게? 앞에는 벽에 기대선체인데 여기 구체화됐다는 건 이 부분이지. 됐지? 외부 세계의 부정적인 인식. 그래서 뭐 했다고? 거부, 단절. 맞는 얘기죠. 3번. 해가 20회 바뀌었는데 또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연결되어 화자를 둘러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 지속되고 있음을 말한 거다. 이것도 맞았고. 4번. A에서 기린이 울지 못하는 것, B에서는 기린이 울들 못하는 것. 결국 슬픔과 비애의 감정을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둘 다 그런 내용이야. 5번. A의 0 부정적 상황이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암담함 20회나 바뀌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 B에는 맘 놓고 억압의 강도가 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럼 맘 놓고는 누가 주체야? 일제가 되겠지. 그지? 일제 억압이라는 것이 조선인한테 맘 놓고 자행한다. 그런 얘기야. 정답은 1번. 요거 조심해. 화자의 내면 갈등이 심화되는 게 아니라 암담한 현실 상황이 지속되고 심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지. 자, 3번으로 볼까?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하는 내용이다. 귤동리 1박. 곽재구의 귤동리 1박은 현재 시점 잡혀간 양심적 지식인 역사적 인물들, 동학혁명 당시의 농민들, 관군과 싸웠던 의적, 강진으로 위배간 정혜경을 등장시켜 현재 상황과 과거의 인물, 과거의 사건, 현재 사건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A부터 E까지를 이해해 봅시다 라고 돼 있네. 1번 A 한번 봐봐. A가 뭐냐면 황건두른 의적 천만이 이거 아까 동학 농민 혁명, 농민 운동 이거라고 얘기했지. 의적들이 봉기한 거지 라는 뜻이야. 맞았지, 그지? 수많은 농민들이 동학혁명에 참가한 걸 말하는 거지. B 한번 볼까? 적폐 땅 풍찬 노숙의 길을 역시 맨발로 살찌끼며 걸어왔을까? 여기는 역사적 인물을 떠올린 거고 그가 겪었을 고통을 얘기한 거다. 정약용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C. 실제로 혼잣말이지만 역사 속의 인물인 다산에게 화자가 말을 건네는 것처럼 표현하여 힘든 삶을 살아온 다산을 위로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 지금 3번 해석 봐봐. 3번 해석이 맞았나 틀렸나 한번 볼게. 그래 한 잔 들게나 다산. 화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다산을 위로하는 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게 해석이 아까 선생님이 다산이 다산한테 한 게 아니라 화자가 다산한테 한 거네. 알았어? 무슨 말이지? 화자가 있잖아. 다 맞는 말이에요. 두 개 다 맞는 말. 그래. 실제로는 혼잣말이고 하나는 역사 속의 다산에게 화자가 하는 말이라고. 아까 선생님 해석은 실제로 혼잣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거든. 이거 하나 플러스 알파 시킨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도 해석은 크게 무리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뒤에 다산의 행적을 현재 살고 있는 지명수배자의 죄목과 연결시켜 다산의 죄목에 대한 현재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D가 뭐냐면 유언비어 날포 민심을 흉흉하게 한 자생적 공산주의자 및 천주학의 수괴. 자, 여기 지금 표현 자체가 웃기지, 그지? 뭐냐면 여기서 뭐라 했냐면 죄목 이렇게 됐지, 그지? 다산의 죄목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화자는 이 정의로운 외침 불의의 항거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현재의 평가를 드러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금 선생님이 한 말이 들어가야지. 이 사람들의 외침은 정의로운 외침이니까 죄가 아니지. 다산도 백성을 잘 돌봤으니까 오히려 훌륭한 목민관이지. 라는 말이 나와야지 평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평가 없지. 대신에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지. 정답은 4번이 틀렸다. 5번. ABCD 2에 2 한번 볼게. 2는 마지막 부분에 끝내는 쇠사슬에 묶이고 찢긴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문풍지에 부딪혔다. 문풍지 소리가 그 신음소리로 들렸다. 다산이 부정한 권력자로 인해 내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현재의 화자에게 들리는 것으로 표현하여 화자가 살고 있는 현실의 다산이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아까 얘기했듯이 동일시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저 정의로운 외침의 양심적 지식인의 목소리나 다산 정영의 소리나 다를 바가 없는 암담한 현실에서 희망이 되는 소리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지금 4번이 틀렸어. 현재 평가 같은 건 없다. 알겠지? 4번 문제 볼까?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부터 보면 훨씬 더 시가 쉽게 이해돼. 그래서 딱 지문 보면 넘기다가 이런 거 딱 나오면 먼저 읽으란 말이야. 가와 나는 모두 시대상에 대한 화자 인식이 드러난다. 그래서 아까 가하고 나는 현실 상황에 대한 암담한 부정적인 인식이지. 가는 1939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일제강점기 아래 민족의 해방에 희망을 불러일으킨 3.1운동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20해나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 동시에 폭력이 휘두르는 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민족에 배반한 이들, 아까 얘기한 하수인들, 그거 담고 있다. 잔나비 때 이리 때 나는 탐관오리의 학정, 가혹한 정치, 고통받는 당시 백성들의 삶, 실학자 정혜경을 떠올리며 양심적 지식인이 뭘까? 그 모습과 양심적 지식인이 탄압받는, 유배가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표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가와 나의 감상한 내용 적절하죠. 1번.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민족 해방되리라는 희망이라고 얘기했고요. 검은고로 말하면 연주가 되겠지. 2번. 가의 거친들의 이리 때, 잔나비 때 억압했던 일제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던 민족을 배반한 무리들을 말한다. 이것도 맞았고. 3번. 나의 조금 높이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 부릅뜯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아랑곳하지 않는 탐관오리에 틀렸네요. 아까 부릅뜯는은 정약용이 눈으로 앞에서 목도한 비참한 백성들의 삶이란 말이야. 그래서 분노하고 화가 난 거야. 백성들한테 분노한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분노야. 정답은 3번 틀렸지. 이 부릅뜯는은 탐관오리의 탐욕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4번. 나의 바람은 차고 바람 사이에 톱날 같은 눈발이 섞여치는 양심적 지식인의 탄압, 부정적 현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람 차고 톱날 같은 눈발이 섞이는 건 암담한 현실, 정의의
정의를 위해서 불이한 거한 양심적 지식인의 어떤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현실을 계절적인 걸로 얘기했다. 이것도 맞았고. 5번. 나의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난 내 스스로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는 것은 다산의 모습으로 양심적 지식인이 갖춰야 될 바람직한 모습을 형성한 거고, 그런 이상, 이념 혹은 그런 어떤 주장이라고 할까? 바람직한 주장을 드러내고 있어, 직접적으로. 이것도 맞는 해석이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여기서는 부릅뜬 눈이 탐욕을 말하는 건 아니다. 여기 정답이야. 알았지?